나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아내예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낯선 여자가 외친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의 모든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향 냄새가 가득한 조문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그녀가 걸어 들어왔지요. 처음엔 남편의 직장 동료 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제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겁니다. 나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향을 잡았지만 연기만 하늘로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이고 남편은 어떤 거짓을 숨기고 살았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심장마비라는 진단서 한 장이 30년 세월을 종이처럼 구겨버렸지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밥을 차려주며 오늘은 늦지 마 하고 인사했던 사람이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다는 게 말입니다. 장례식장 3층 특실, 국화꽃 향기가 목을 조이듯 가득했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상주석에 앉아 같은 인사를 수백 번 반복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고통 없이 갔어요. 거짓말이었지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혼자 쓰러져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출장 간다며 나간 남편은 호텔방에서 발견됐다더군요. 조문 명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너무나 어려 보였고 진주 목걸이가 검은 옷과 대비되어 유독 눈에 띄었답니다. 실례합니다. 고인과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제가 물었더니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남편 회사 김 부장님 아시죠? 그분 아내예요. 아, 그렇구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이라. 남편이 자주 언급했던 후배였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 부장은 아직 미혼이라고 들었는데 말이죠. 그녀가 영정 앞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자리, 그러니까 상주가 앉는 바로 그 자리에 앉으려는 거였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거기는 제 자리인데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 날 수 없는 미소가 있었어요. 저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조문실이 얼어붙었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천장을 향해 올라갔고 누군가 떨어뜨린 국화꽃 한 송이가 바닥을 굴렀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는 게 맞겠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분과 저는 특별한 사이였어요. 5년 동안이나요. 5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종처럼 울렸답니다. 5년 전이면 남편이 지방 발령을 자원했던 때였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승진을 위해서라고 했었지요. 증거가 있나요?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이나 노리고.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는데 남편이 그녀와 찍은 셀카였어요. 배경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느 바닷가였답니다. 이것 봐요. 작년 여름이에요. 바닷가 갔을 때. 바닷가라니. 남편은 그때 해외 출장이라고 했었는데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왜?
왜 이제 와서? 장례라도 함께하고 싶어서요. 그이가 저한테도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대사처럼 또박또박했지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향로 앞으로 걸어갔어요. 향을 하나 꺼내 불을 붙이려는데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가 눈물이 났는지 원래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남편이 당신을 뭐라고 불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만 했어요. 여보라고요. 딱 한 번만 아내라고도 불러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 줌 재처럼 흩어지는 소리였어요.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늘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지요. 지퍼를 여는 순간 담배 냄새와 함께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거든요. 서류철 안에는 회사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험 서류, 계약서, 거래 명세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만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그러다 파란색 클리어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답니다. 혼인신고서. 제 손이 멈췄어요. 분명 우리 혼인신고서는 집에 있는데 왜 또 다른 혼인신고서가 여기 있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배우자란에는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아까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여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날짜는 3년 전이었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멎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형광등 불빛이 서류 위에서 차갑게 번들거렸고 제 그림자가 종이 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서류철 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문서가 나왔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제가 모르는 주소,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파트였지요. 계약자는 남편. 하지만 실거주자란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월세 없음. 우리가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의 출장은 다른 집으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지방 출장이라던 남편. 금요일 밤에야 돌아와서 피곤하다며 쓰러져 자던 남편.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쏟아졌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서류가 젖을까봐 황급히 얼굴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어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한 달 전 날짜더군요. 수익자가 저에서 그녀로 바뀌어 있었어요.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그건 제가 만들어준 도장이 아니었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동생이 들어왔어요. 형수님, 조문객이 많이 오셨어요. 나오셔야. 잠깐만요. 제가 서류를 보여줬더니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이거, 형이 이런 일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하지만 형이 가끔 이상한 전화를 받긴 했어요. 이상한 전화. 그러고 보니 남편이 밤에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생활이려니 하고 넘겼던 제가 바보였지요. 더 충격적인 건 통장 내역서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그녀.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더군요. 우리 아이들 학원비 아끼면서도 그녀에게는 그렇게 돈을 보냈다니.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마치 우리 삶의 조각들 같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답니다. 형수님,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차올랐거든요. 향 냄새와 눈물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조문객들의 위로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답니다.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라는 말이, 성실한 분이셨는데 라는 말이 모두 거짓말처럼 들렸지요. 그날 밤 영정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낯설게만 느껴졌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서류 속 낯선 이름들 사이에서 진짜 남편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셋째 날 아침 장례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상주복을 입고 나타났거든요. 하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제 자리에 앉으려 했어요. 조문객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지요. 누가 진짜 아내인지 모르겠다는 눈빛이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도 그 사람의 아내인데요. 법적으로 아내는 저 하나뿐입니다. 법이요. 그 사람과 저는 마음으로 맺어졌어요. 3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고요. 한 집.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집, 또 다른 삶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창들까지.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답니다. 그 사람은 나와 살았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장례식장 전체가 조용해졌답니다. 향 타는 소리만 귀에 들렸지요.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집에서 지냈어요. 아침마다 제가 끓인 된장국을 먹었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를 봤답니다. 제 다리가 떨렸어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편이 출장이라고 했던 바로 그 날들이었거든요. 그럼 나와의 30년 세월은 거짓이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는 게 맞겠지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저 반쪽짜리 진실이었을 뿐이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답니다. 그때였어요. 잠시만요. 두 분.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남편 회사의 인사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죄송하지만 회사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고인의 보험 수익자 문제 때문인데요. 그가 서류를 꺼내 보였답니다. 거기엔 2개의 혼인신고서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2번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위조 서류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조.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위조라니.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살았다고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조문객들 사이에선 다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지요. 불륜, 사기,
중혼. 그런 단어들이 속삭임처럼 퍼져나갔답니다. 증거가 있어요. 사진도 있고 우리가 함께 산 집도 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들며 외쳤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됐어요. 장례식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고인이 땅속에서도 편치 못하겠구만. 그 말에 그녀가 주춤했어요. 상주복을 입은 두 여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한 사람은 30년의 아내, 한 사람은 3년의 연인. 누가 더 진실했을까요? 나가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답니다. 저도 조문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 무슨 권리를 말하나요? 제 말에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파괴요? 이미 깨진 그릇에 제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깨진 그릇이었다니. 남편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시동생이 나서서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장례식장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정 앞에 홀로 남은 저는 향을 하나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사라졌어요.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조롱처럼 느껴졌답니다. 국화꽃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얀 꽃잎이 밟혀 찢어진 모습이 꼭 제 마음 같았지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엔 저와 몇몇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빈 상주석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은 두 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어느 쪽에도 진실하지 못했다는 걸요. 향이 다 타고 난 자리엔 하얀 재만 남았답니다. 넷째 날 새벽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남편분이 제출한 두 번째 혼인신고서는 완전한 위조예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확정되니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인감 위조, 그리고 부동산 명의 이전까지. 형사 고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형사 고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죽은 남편을 고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을 때 그녀가 또 와 있었어요. 이번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더군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저를 봤답니다. 아직도 안 가셨네요. 갈 곳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전부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도 무너졌으니까요. 변호사가 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위조 도장이 찍힌 혼인신고서, 불법 명의 이전 서류들이었지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과 남편이 만든 가짜 서류들이에요. 범죄 증거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커피잔을 들여다 놓기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했어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답니다. 사랑이요. 그건 당신만 믿은 환상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였어요. 매일 밤 전화했고 주말마다 함께했어요. 거짓말로 쌓은 성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죠.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형광등이 위민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도 이제는 가짜처럼 보였지요. 당신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외로움이 배신의 이유가 되나요? 그녀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왔답니다. 남편의 회사 금고에서 발견된 유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미안하다. 두 사람 모두에게. 나는 겁쟁이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 근 같았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비겁한지를요. 그녀가 유서를 보자 무릎에서 힘이 빠졌는지 의자에 주저앉았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진실이에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잎들이 흩날리는 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고발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말했더니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죽은 사람까지 욕되게 하실 건가요? 진실을 밝히는 게 욕되는 일인가요? 당신이 가져간 재산, 당신이 위조한 서류,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답니다.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은 남의 가정을 파괴할 권리를 주지 않아요. 제 말이 차가운 칼날처럼 그녀를 베었어요.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답니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녀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혼자 남은 장례식장에서 유서를 다시 읽었어요. 겁쟁이였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그래요. 남편은 끝까지 겁쟁이였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도, 한 사람을 선택할 용기도 없었던.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어요. 증거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생각했답니다. 이제 법이 모든 걸 정리해 주겠지요. 위조된 혼인, 도용된 재산, 거짓된 사랑까지도. 저녁 무렵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준비된 서류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모든 걸 잃는다. 그 말이 제게도 해당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겐 진실이 남았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다섯째 날,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과 회사 사람들, 그리고 그녀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순간, 저는 변호사가 준 서류를 꺼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웅성거리던 소리가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답니다. 그녀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요.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답니다. 부동산 3채, 예금 5억, 보험금 10억. 모든 명의와 수익자는 법적 배우자인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집은, 그이가 준 집은, 그 집도 제 명의예요. 남편이 위조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를 붙잡았지요. 거짓말이에요. 그이가 저를 위해 준비한 게 분명해요. 은행 확인서입니다. 어제 날짜로 발급받았어요. 제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여주자 그녀가 비틀거렸어요. 시동생이 나서서 말했답니다. 형수님 말이 맞습니다. 형이 남긴 건 모두 법적 아내인 형수님 것이에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확히는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검은 원피스가 바닥에 구겨졌고
진주 목걸이가 덜그럭 소리를 냈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장례비도 제가 모두 치렀습니다. 당신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말이 떨어지자 그녀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만 쏟아졌지요.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지. 남의 가정을 파괴하더니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그때였어요. 향로를 붙잡으려던 그녀의 손이 미끄러졌답니다. 향로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고 제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국화꽃도 함께 떨어져 너저분하게 널브러졌지요. 이제 나가주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지만 제 눈에서 동정심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그저 뭐요? 남편도 죽고 집도 없고 돈도 없는 당신이 이제 뭘 할 건가요? 제 말이 너무 차가웠나요? 하지만 저도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였지요. 회사 사람이 나서서 그녀를 부축했어요. 비틀거리며 일어선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정을 바라봤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당신들이 이겼어요. 하지만 그이는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면 왜 모든 걸 제 이름으로 남겼을까요? 그녀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지요. 결국 그녀는 조문객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장례식장을 나갔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어요. 누군가 새 향을 피웠고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시동생이 조용히 말했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생이라.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죄책감과 비겁함이 섞인 미소였다는 거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잘 해결되셨네요. 그래도 형수님이 다 받으셔서 다행이에요. 같은 위로를 남기고 갔답니다. 하지만 위로가 위로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깨진 향로는 치워졌고 새 향로가 놓였어요. 떨어진 국화도 정리되어 깔끔해졌지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였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여자의 환상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그리고 또 한 여자의 삶도 영원히 달라졌다는 걸요. 마지막 향이 타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얀 연기가 올라가다 사라졌어요. 마치 거짓으로 쌓은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조용히 향이 꺼졌답니다. 발인식이 끝난 후 저는 홀로 장례식장에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제사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향은 다 타버렸고 국화는 시들기 시작했답니다. 위패가 정면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나무 조각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엔 초라한 모습이었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인사하게 해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인사요? 제발. 그 일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며 빌었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본 건 거짓이었어요. 진짜 남편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제가 위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위패를 높이 들어 올렸답니다. 햇살이 나무 표면에 반사되어 번쩍였어요. 남편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빛났지요.
당신은 두 집을 지었지만 결국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을 겁니다. 제 손에서 위패가 날아갔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답니다. 나무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고 이름이 새겨진 부분이 산산조각 났지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깨진 위패 조각을 주우려 기어갔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조각들이 너무 작아서 다시 맞출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으로 만든 건 결국 부서지는 법이죠. 제가 제 사상을 뒤엎었어요. 과일이 굴러떨어지고 향로가 쏟아졌답니다. 국화꽃이 바닥에 흩어졌고 하얀 꽃이 피 검은 바닥을 덮었지요.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이제 깨달으셨나요? 당신이 사랑한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잡고 겨우 섰지요.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혼자만의 사랑이었죠. 거짓 위에 세운 사랑이요. 그녀가 더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지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저는 깨진 위패 조각을 내려다봤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조각들처럼 부서진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속에서 빛이 춤추는 게 보였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거짓의 인생은 결국 자신을 묻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자신의 거짓에 묻혀 죽었고 그녀는 환상에 묻혀 모든 걸 잃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을 마주한 후에야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국화를 한 송이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향기가 남아있더군요. 꽃이 하나를 떼어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나는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 살 겁니다. 더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남긴 거짓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제 인생을 새로 쓰기로 했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텅 빈 공간에 깨진 위패와 시든 꽃들만 남아 있었지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걸어 나왔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혼자 걷는 길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그녀의 거짓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고. 앞으로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갈 거라고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응징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어요. 겨울이 끝나고 새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제 인생도 새롭게 시작될 거라 믿었답니다. 주차장에 흩날리는 벚꽃이 피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장례식장 건물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곳에 남은 건 거짓과 환상의 잔해뿐이었지요. 저는 앞만 보고 달렸답니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얼굴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진실이 아무리 아파도 거짓보다는 낫다는 걸. 상처는 아물지만 거짓은 영원히 썩어 들어간다는 걸요. 햇살이 국화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본 영상은 세운극장의 창작 드라마입니다. 모든 인물, 단체, 기관명은 허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의료, 법률, 경제 요소는 서사 전개의 일부로 실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